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칩거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담화 발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온 윤석열 대통령.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다시 나와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계엄은 사명권,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탄핵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담화 말미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는 방송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지됐으며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후 곧바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등 40여 개의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임기와 국정안정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한 이번 담화는 국회 탄핵안 재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 행위를 알리려고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을 뿐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군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거나 체포조가 운용됐다는 증언이 잇따랐죠. 누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 유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무장 병력을 소규모로 투입했다며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군인들의 증언은 과연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는지 의심케 하는 대목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을 포함한 정치인 14명 체포조가 있었다거나 제가 예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 지시가 상부에서 전파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공포탄, 테이저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막 사용하고 하는 것처럼 전파가 됐는데 지시받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 마이크 방송을 전파가 돼서 무엇보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은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하는 게 1호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국회 관계자의 경내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당시 국회의장을 포함해 수많은 의원은 담을 넘어야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오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만 논의했다고 했지만 특전사와 방첩사 소속 주요 부대는 최소 이틀 전부터 비상대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 곳곳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내란죄를 부인했습니다. 향후 수사에서도 중요 쟁점이 될 텐데요. 신지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대국민 담화문은 야권의 탄핵과 검경의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문으로도 풀이됩니다. 대통령은 우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계엄령 발령 직후 병력 이동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고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했을 뿐이라며 폭동 수준의 집단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목적과 수단을 모두 부인한 셈입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며 사법심사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77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 점에는 달라질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선관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며 계엄군의 선관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두고 차마 밝히지 못했던 일이 더 있다며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검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해킹에 취약했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점검을 거부하는 데다 압수수색도 어려워 계엄을 선포해 국방부 장관에게 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난 3일 계엄 선포 직후 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은 과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침입해 서버 사진을 촬영해 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기도 했는데 담화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명확히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행정사법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엄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윤 대통령의 주장은 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선관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계엄군의 선관위 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 위법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강한 부정선거 의심은 윤 대통령 자신이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자기 부정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등 기관 협조로 보안 강화를 마쳤고 무엇보다 참관인과 선거인 등 수많은 사람의 눈을 모두 속여야 하는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관위를 방문한 야당 의원들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문제는 이미 수십억 원이 투입돼 개선된 내용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고 거의 괴담에 가까운 논리의 근거에서 이 계엄령이 시작됐다. 선관위는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모두 근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도 관계 당국이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모레인 오는 14일에는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지금 탄핵 소추를 발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국회 의안과에 가서 탄핵 소추안,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지금 발의하는 모습인데요. 네, 14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지정이 됐습니다. 예, 토요일에는 반드시 탄핵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야 6당의 의지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공동으로 야 6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를 했는데,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 또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법률과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걸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라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번 탄핵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예정이고 14일 토요일 17시 본회의에서 표결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서 더 이상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하루빨리 이 탄핵안에 가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람들의 내란의 야욕도 싹트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할 것이라는 각오도 다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정당 의원님들 한 말씀씩 하시겠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찰이 국방부 압수수색을 종료했다는 소식 들어왔는데요.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을 확보했다는 소식입니다. 예, 서버 압수수색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보안폰의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입니다. 이 관련된 압수수색은 현재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도방위사령부 압수수색은 역시 아직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경찰의 국방부 압수수색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한동훈 대표와 지금 당론은 탄핵 부결이라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홍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는 탄핵 필요성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거라면서 여당의 탄핵 가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임성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반응부터 정리해 주시죠. 대통령 담화를 접한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 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당론으로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정지해야 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또 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고 윤리위는 오늘 밤 10시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 대표는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오전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담화는 내란 혐의를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철규, 임종득, 강명구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철규 의원은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이 당대표 스스로 내란죄라고 단정하는 건 서두른 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한 대표는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우리 당이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는 데 나서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예,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선출됐는데 이번 주말에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에 앞선 여당 내 분위기 전망 전해주시죠. 네, 여당 원내대표 경선에선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과반인 72표를 득표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이 당의 어려운 시국을 하루빨리 정리하고 혹시 모를 대선 채비를 마친 뒤 물러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국민들을 향해서 다가갈 때, 하나하나 다가갈 때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 일성으로 당의 단일 대우를 강조한 셈이지만 이 탄핵안을 둘러싼 여당 내 분열상은 더욱 커지는 기류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총에서 논의해봐야겠지만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이란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한동훈 대표와는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관심은 토요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여당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은 가결되는데 현재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안철수, 조경태, 진종호, 한지아 의원 등 7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진종호 의원의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표를 던지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표결 자체에 참석하겠다는 의원 숫자는 더 많은데 한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차 속 탄핵 찬반 민심이 어떻게 요동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은 탄핵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법률의 범위를 벗어난 내란 범죄 행위가 통치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담화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직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 담화는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유를 선동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극단적 망상을 표출하는 동시에 불법 계엄의 발동에 자백을 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둘러싼 논란과 비판 여론에 객관적인 인식 자체가 결여돼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인다는 겁니다. 앞서 민주당 아침 지도부 회의에선 여당을 향한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탄핵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면 내란 공범임이 명백해질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예,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도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본회의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을 물어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안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표결 결과 두 안건 모두 가결됐습니다. 이 탄핵안이 무기명으로 표결돼 개별의원의 찬반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거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내란 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모두 통과됐습니다. 여기서도 일부 여당 의원들이 찬성이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당론과 다르게 이탈표가 나온 건데 모레 탄핵안 표결에도 자연스레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하던 보안폰과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표종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 특수단이 긴급 체포와 수뇌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과는 달리 비상계엄이 발령되기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만나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3시간 전 안전가옥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이후 장악해야 할 대상 등이 담긴 지시문건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계엄령 선포 이후에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주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앞서 국회에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를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고 계엄 전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4시간가량 경찰청에 머물렀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에서는 그동안의 주장과 다른 진술을 한 겁니다. 다만 조 청장은 부당한 지시라 여겨 전부 따르진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이행 여부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김용현 전 장관이 쓰던 보안폰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죠?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보안폰과 그리고 관련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계엄 사태 핵심 증거물인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폰과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이 공수처와 국방부와 함께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결성된 이후 첫 활동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이와 함께 합참으로부터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군에 대한 전방위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먼저 검찰의 조규홍 장관 소환 조사 어떤 의미로 봐야 할지 짚어주시죠.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오늘 검찰은 조 장관을 상대로 당시 국무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본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오늘 조 장관 소환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첫 번째 국무위원 조사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을 시작으로 다른 전현직 장관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직접 계엄을 선포했고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다지기 작업에 힘을 쏟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수사도 연일 진행되고 있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군 검찰과 함께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그리고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 특임대 등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된 바가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수방사가 관리하는 비원 벙커가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구금시설로 검토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계엄군의 동원 경위 또 사전 모의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검찰은 지난 9일부터 나흘째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출범을 알린 공조수사본부도 본격 준비 작업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경찰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본격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인 업무 분장과 앞으로 어떻게 정보를 교류할지 등의 공조 방안이 논의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조수사에서 배제된 검찰은 불쾌함을 드러내면서도 공조수사본부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른 시일안에 협의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특히 공조수사본부 출범으로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강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공조수사본부의 경쟁 양상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조만간 구속 수감됩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조국 대표의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사건. 기소부터 대법원 판단까지 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지만 마지막 주문 낭독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난 대법관들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는 의혹뿐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한 겁니다. 다만 함께 제기됐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이 났습니다. 선고 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잠깐 멈춥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만큼 수형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수감을 위해 조 대표에게 내일까지 출석하도록 통보했는데 지침상 3일 정도까지는 조 대표가 출석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조 대표는 앞으로 5년 동안 선거에도 나설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국민 담화 이후 닷새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계엄 선포 배경을 밝히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12.3 계엄 당시 때부터 오늘까지 4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담화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두 분은 예상하셨습니까? 못했죠. 저도 집에서 이 TV를 보다가 가슴이 좀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또 무슨 일인가 했는데 예상을 전혀 못했고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연히 사전에 언질이 없었던 그런 담화였는데 시간도 길었어요. 한 30분. 내용도 대단히 충격적인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이게 이제 앞으로 헌재에서 벌어질, 물론 탄핵을 전제로 한 얘기니까 가정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변론 요지를 읽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할 정도로 본인도 대통령 본인도 윤 대통령 본인도 싸우겠다라고 했다는 그 싸운다는 뜻이 바로 그 재판이든 형사재판이 됐든 헌재의 심판에서 본인이 이런 점목을 가지고 주장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달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얘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짧게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형으로도 하고 무장하지 않았다. 국회의 그러니까 권한을 빼앗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었어요. 다만 이것을 국민들이 시청자분들이 얼마나 받아들이셨을지 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고 한동훈 대표도 내란 혐의를 자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분히 앞으로 쟁점이 뜨거운 논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예상 당연히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만 내용이 요새 워낙 헌정사상 초유가 많으니까 이것도 초유의 일이죠.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걸 보면은
대선 이후부터 야당이 178회를 대통령 퇴진과 탄핵 집회를 하고 국회에서 여러 차례 탄핵을 추진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파괴됐다.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국정이 마비됐다. 야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 그리고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상경을 선포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죠. 야당과 여당이 쟁투하는 거죠. 그리고 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탄핵을 남발한다 야당이. 근데 이 탄핵을 남발하고 검사를 탄핵하고 했다고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비상경을 선포했다는 게 대통령의 논리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럼 야당이 비판하고 있는 건 헌법에 보장된 권리예요. 야당의 권리입니다. 단 야당의 그런 행태가 잘못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는 게 민주주의의 헌정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건 때문에 바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2시간짜리 계엄을 한 거를 봐라.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경고에 그친 거다라는 얘기가 하는데 이게 왜 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냐면 그럼 대통령이 지금 나온 얘기는 특전사령관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곽정근 특전사령관이. 예. 대통령이 그 국회 본회의장 안에 150명이 있는 것 같으니 뭐 어떤 저기 데리고 나와라라고 했는지 뭐 끌어내라고 했는지 그게 사실이라면 경고를 하는데 국회를 왜 끌어냅니까? 군인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쭉 전반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죠.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다 맞았다 떠나가지고 앞뒤가 수미가 상관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 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하고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그래서 경고를 하기 위해서 국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국정 마비를 시정하기 위해서 내가 경고를 줬다 이런 논리잖아요. 지금 예. 전반적 논리는. 근데 그런 얘기 자체가 자유 헌정질서를 전 무너뜨리는 거라고 봐요. 2004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헌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중대한 법 위반의 하나로 탄핵의 사유를 두는데 중대한 법 위반이라 돼요. 중대한 법 위반의 하나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걸 들었어요. 2004년도.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주장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야당이 이런 여러 가지 여당이나 또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있을 수가 있죠. 야당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해서. 예. 저도 비판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 그리고 계엄의 예외 대상이 국회라는 거 다 많이 알려진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예. 근데 국회를 침탈했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일단 이 주장이. 제가 봐도 이거는 아마 극렬 지지자라든지 극우 세력들에 대한 결집, 호소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이 이런 거 모르실 리가 없을 거예요. 법률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마 지금 말씀처럼 탄핵 심판에 대비해서 그럼 탄핵이 가결된 거를 전제로 우선 드리는 말씀인데 예. 탄핵 심판을 의식해서 하나의 변론 논리를 미리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예. 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예고 없이 29분짜리 담화를 발표한 윤 대통령. 저희가 핵심 내용을 잠깐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말에 동조할 국민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요. 현재로서는 그 대단히 여론이 윤 대통령의 저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많은 것은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게 헌법재판소로 이제 갈 것으로 보여요. 예단할 수는 없지만 14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표결은 저는 단지 표차의 문제일 뿐 예. 가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더 하겠지만 그랬을 때 이 변호인단을 이미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부분에서
아까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이. 근데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겠죠. 헌법학자들도 나와서 이 부분을 다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틀리냐도 여기서 뭐 감정적으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안 돼요. 엄청 중요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를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6명의 헌법재판관이 빨리 9명의 정수를 채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2명을 이미 추천해 놨고 국민의힘도 1명을 추천해서 이걸 빨리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또 문제가요. 누가 그럼 만약 탄핵이 되면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이 권한대행 체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권한대행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또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이다 보니까 새로운 판례를 세워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어요.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충돌하면 이 헌재의 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중단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회의를 또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새로운 또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멈출 거냐? 멈출 수 없다. 또 논란이 벌어질 거고. 그러면 이게 180일이라는 연장 그 석 달 안에,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거냐? 이건 빼고 봐야 되는 거냐? 논란하는 기간이. 이런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깔려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윤 대통령은 그런 점까지 보고, 그러니까 지금 뭐뭐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탄핵하든 수사하든. 아까 그게 헌재법 51조도 이미 검토를 마친 것 아니냐, 이런 보도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제부터 14일 탄핵 표결이 하나의 끝일 수 있지만 그건 오히려 끝이면서 동시에 시작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긴 어떤 심판과 재판도 지금 누가 소추하냐 기소안을 놓고도 두 갈래로 지금 뭐 양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또 나중에 국회로 가면 상설 특검인지 일반 특검인지, 여기서 또 특검이 된다면 특검으로 또 수사권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초유의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박상규 평론가께서 변론 요지를 듣는 것 같다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는 내용을 좀 강조했고요. 통치행위라는 점도 강조를 했어요. 이게 헌재에서 싸워볼 만하다고 여기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기니까 대통령은 지금 사생결단하고 싸우겠다라는 의지 표시를 보인 거예요. 지금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앞서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면서도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과 소추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지금 헌법 77조에 나와 있는 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병사를 동원해서 법원과 정부를 통제하는 게 계엄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77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내란죄와 관계없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24년도 12월 3일 날 10월 밤 10시 23분인가 28분의 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내란 관련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내란죄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찰도 김용현 전 장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내란죄로 이른바 내란의 수괴를 적시를 했다고요. 이건 나중에 재판을 받아봐야지 하는 거예요. 이건 형사재판이에요. 탄핵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과 형사 심판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은 진행이 되면서 탄핵 심판 진행될 수 있어요. 이것도 아마 양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잡하다는 문제가 있죠, 법리적인 문제가. 근데 의외로 이건 헌정 질서, 헌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주장하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게 탄핵이에요. 그래서 탄핵 이제 그 가결이 될지 안 될지 내일 모레 발표 봐야지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형사 재판과 이 탄핵 소추가 충돌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직 헌재법 51조를 말씀하신 건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긴 합니다만, 생각보다 이 탄핵 소추라는 건 이 형사 재판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의결될 수 있다, 탄핵 심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보다 질서 있게 180 이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수 조치부터 취하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인 망상의 표출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그렇게 당연히 주장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제 평일 저녁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무장을 했다고 하고 침탈이라는 것 자체는 다 동의를 합니다. TV 중계를 통해서 봤잖아요.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고 또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뭐 그 특수부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고 헬기가 국회 경내에 내렸고 자 이걸 국민들이 다 봤는데 이것이 침탈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그것이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분들도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그 넓은 국회 경내를 저거 한 300명, 뭐 몇백 명의 병력으로 정말로 다 에워싸거나 완전히 뭐 포위할 수도 없는 거라는 걸 알지 않느냐라는 대통령의 주장의 일부이긴 하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단전단수 시키고 TV 중계도 못하게 했으면 어떨 뻔했어. 이런 게 있는 거는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통령의 오늘 주장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헌재에서 다퉈보자. 나는 거기에 내가 할 말도 있고 증거도 있으니 그런 것을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마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그것이 이제 본인은 재판도 받겠다고 하고 또 탄핵 소추도 받겠다고 하니 그 기회마저 박탈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제 국회가 14일 날 오후에 일단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정지시키는 가장 법적인 확실하고 유일한 방안이라고 지금 하고 있고 예. 대통령 본인이 자진하야 사퇴 이런 건 없다고 이미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지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거의 저는 탄핵으로 모든 게 지금 가고 있다. 그럼 탄핵이 되고 난 뒤에는 또 법 절차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헌법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헌법재판관들 또 변호인단 이게 이제 하나의 다퉈봐야 되는 소지는 저는 있다. 예.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뭐 가자. 이것도 사실 민주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오늘 대통령도 통치행위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의견 공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뭐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예. 뭐 의견 교류가 있었겠어요. 지금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입을 맞추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고 그건 뭐 예. 중요한 얘기도 아닌 것 같고 동의할 수 없죠. 세상에 어느 통치행위가 국회 군을 난입시키는 게 통치행위입니까? 국민의 몇 프로 물론 있겠죠. 세상에 사람이 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동의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본질이 아니에요. 예.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법률적 심판은 따로 나오더라도 근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잖아요. 압도적인 국민이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근데 민심을 제외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통령께서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이거. 근데 대통령은 지금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기 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엄 선포하기 전에 그 담화에서도 나온 얘기가 있죠.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파렴치한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에 대해서 척결했다. 일거에 척결하려 했다. 그 논리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일관되게 자신의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 글쎄 이런 상황을 지금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이 마비될 것 같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말하자면 이제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했다. 근데 무슨 뭐 계엄 2시간짜리 하려면 확실하게 했지 않냐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얘기가. 국회도 진짜 하려면 그거 대규모 군사를 투입했지 소수 병력 투입한 거 봐라. 그리고 나중에 계엄 해제 요구할 때 우리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글쎄요. 제가 아무리 주장해봐야 뭐 생각들이 다른 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동의할까요?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야당의 주장이 과하고 이런 건 나중 얘기예요. 예. 그동안 야당의 뭐 대표가 방탄정당 저도 많이 비판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비상계엄을 했다. 그게 글쎄 맞는 얘기일까요?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라고 말씀하신 저 얘기가 상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국회 관계자와 시민이 대거 몰릴 걸 대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마비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에 반하는 증언들이 최근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은 뭐 공개 지령이라고 하는 주장은 좀 나가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좀 증거 인멸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수사가 좀 치열하게 지금 뭐 특히 공조본이 아주 발빠르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검찰 특수본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지금 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압수수색을 또 시도했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안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이른바 비화폰도 이제 입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확보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이런 수사가 좀 활발히 진행돼서 증거들이 모이면 이게 결국은 수사는 국회 특검에서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상설 특검이 됐든 또 일반 특검이 됐든.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거를 검찰 특수본이나 또 공조본의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시겠어요? 그거 수고했다고 하지만 결국 국회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과는 무관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검찰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주길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령을 내렸다. 그러면 지금 그 줄줄이 뭐 경찰청장도 그렇고 서울경찰청장도 이제 긴급 체포가 돼 있고 또 군 장성들도 전부 얘기를 했잖아요. 그 국회에 나와서 다 자기 잘못도 고백하고 뭐 제가 뭐 어디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 말을 받아서 그리고 더구나 국방 차관이 절대 명령이 와도 안 따를 거라고 얘기한 게 며칠 전입니다. 그런 부분은 야당이 정치적 주장을 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 민주주의의 복원력 또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그 시스템을 너무 좀 이렇게 과소평가하는 발언이 아닌가. 좀 믿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치적 공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를 밝히는 수사 그리고 공정한 어떤 그 심판의 장.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탄핵도 14일을 기다려보면 돼요. 뭐 이거는 뭐 하라 마라 할 문제가 아닌데 저는 구분응선을 이미 넘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전화로 지시했다. 그리고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했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윤 대통령이 말한 거는 증거가 없고 증언만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어쨌든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그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고 헌법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헌법적 결단이고 고도의 통치행위고 경고주로 했는데 왜 본청이 유리창 뚫고 난입합니까? 군이, 계엄군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정예부대 707 특임단이 말이죠. 본회의장 난입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얘기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게 말이죠.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바탕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다툴 문제예요. 내란죄라는 건 이 법리의 차원이니까. 근데 내란죄는 그렇다 치고 그건 나중에 수사를 하겠죠. 특검이 되건 뭐 여러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국수본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공수처도 하고 있는데 뭐 특검이 또 하겠죠. 이제 하겠는데 그런 걸 떠나서 대통령의 이 행위가 군을 투입해가지고 그거 다 숱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는 계엄 하에서도 법원, 헌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정부와 법원이라고 나와 있고 계엄법에는 행정과 사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헌법, 계엄법 어디에도 국회는 없습니다. 근데 국회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로 이게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이게 경고 준 것이고 내가 그러려면 단수단전 미리 했을 거다. 주말에 했을 거다.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그야말로 뭐 대한민국이 K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K민주주의는 무너졌어요. 어느 나라의 민주주의가 군이 국회에 난입합니까? 미국, 영국, 독일 이런 데서 난입하는 거 봤어요? 못 보셨잖아요. 전 이거는 대통령의 주장이고 나중에 헌재에서 심판할 때 여러 가지 논리가 있겠죠. 또 변론도 할 것이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예. 또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 일에 대해서는 이 선관위 시스템이 좀 취약하다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선관위에서는 자기 부정이다 이게 하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또 논란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선관위 주장이 바로 나왔잖아요. 예. 본인이 당선된 선거를 부정하는 말씀 아니냐. 그렇잖아요. 어쨌든 작은 표차가 됐더라도 당선이 됐는데 이게 웬 얘기냐 이런 항변입니다. 예. 답은 일리가 당연히 있는 말씀이고 대통령은 사실 40총선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미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이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던 이게 조작이다. 근데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일부를 그 감사원이 시스템 점검을 해보니까 이게 문제가 엄청 많았다. 자료를 내달라고 했더니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알고 있는 얘기들을 했잖아요. 자, 이것도 나는 이런 주장과 증거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관위에 군을 보내서 그것도 국회보다 먼저 보내서 그 자료를 말로는 확보지만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탈취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또 미수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좀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미수면 죄가 안 되고 뭐 이런 거야? 이런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게 잘했다고 하는 분들은 난 거의 없으리라고 봐요. 네,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 때 계속해서 계엄군을 보내도 된다 이런 논리입니까? 성립이 안 돼요. 제가 볼 때 어떤 논리로도 지금 선관위가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래서 헌법기관으로 지정해 놓은 거예요.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헌법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군이 들어갔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럼 앞으로도 그게 안 되면 무조건 군이 들어갑니까? 그게 논리가 이런 걸 견강부회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이 주장이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논리 자체가 선관위에 조사를 위해서 군을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그 위법한 거 아닙니까? 위헌적인 거 아니고? 그 위헌적인 위법적인 건 탄핵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 뭐가 복잡합니까? 헌법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리고 국회는 침탈하지 말라는 게 80년대 민주화 헌법 때 들어간 거예요. 저도 아무리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는 놔두라는 거거든요. 그걸 어겼잖아요. 어겼는데 뭐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란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별개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건 앞으로 수사를 해보는 문제고. 예. 근데 내란죄, 형사적인 문제, 이 문제는 원래는 대통령 말이죠. 살인을 해도 수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내란죄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탄핵이란 문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하는데요. 일반 형사재판하는 데가 아니라고요. 예. 그걸 혼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담화가 있은 이후에 국민의힘에서도 내홍이 상당히 불거졌습니다. 지금 의원총회에서는 이 담화 내용을 두고서 공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저희가 이 내용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그 고성이 좀 오고 가는 모습 좀 보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의 말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다수파에 의해서 밀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원내대표로 권성동 오선 의원이 선출이 됐잖아요. 당연히 오선 의원, 권성동 의원과 한동훈 대표와는 뭐 결이 맞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말도 일리는 있죠. 내란죄로 단정하면 안 된다. 단정하면 안 되죠.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말이라는 게 생각의 표현이에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냐의 문제거든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내란죄 혐의가 있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단정하지 마.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일 날 탄핵은 저도 가결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상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는 생각보다 꽤 많은 표로 당선될 것 같아요. 가결될 것 같아요. 지난 2016년도에 그때 대개 200표 간 넘을 거라는 예상들 많이 했어요. 234표가 나왔다고요. 전 내일 모레 글피해도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무슨 이탈표 8표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는 이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다. 이거는 탄핵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까지 너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당 대표로서 어쨌든 아직은 집권 여당의 대표인데 또 오늘 대통령을 윤리위에 회부해서 제명 얘기까지 했거든요. 사실 그런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내란을 자백했다는 얘기도 사실은 내용상으로는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공교롭게 뭐 둘이 입을 맞춘 건 아니겠지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가 저렇게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자기 개인 감정을 얘기할 게 아니라 충분히 좀 수기 과정도 거치고 적어도 의원총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를 거쳐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친윤 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예. 이번에 투표 결과가 이 담화를 윤 대통령 담화가 나온 뒤에 치러진 이 원내대표 선거에 72대 34였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당이 그 정도로 이제 친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은 심리적 분당 상태다. 거의 뭐 그냥 쪼개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같이 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럴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권성동 대표로 중진회의에서 한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적절하다. 자, 부적절한 대표가 2배가 넘는 표차로 당선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두 원내대표와 대표가. 저는요. 추경호 대표 때보다 훨씬 더 엄혹한 이 대립체제가 형성이 됐다. 거의 이제 두 개의 머리가 존재하는 기형정당이 출범했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권성동 대표는 이 사태를 마무리 짓고 길게 할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국민의힘이 그렇게 길게 호흡할 수 있는 당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적어도 보수층 혹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 너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이제 오늘 저 의총장을 보면 14일 날 표결이 어떻게 될지를 저는 예측할 수 있다고 봐요. 18과 34 사이. 다시 말해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그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찬성했던 분이 18명 의원. 그리고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권성동 의원이 아닌 김태호 의원을 찍은 34명. 그 사이의 표가 이제 이탈할 거라고 봐요. 34표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면 한동훈 대표가 더 힘을 얻겠지만 이게 뭐 18표도 아니고 그 이하로 나오면 이건 굉장히 또 한동훈 대표는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거고 자, 과연 이게 일사불란은 그만두고 저렇게 면전에서 싸우는 당이 과연 앞으로 같이 갈 수 있겠느냐 굉장히 한심하고요. 볼 때 참 지지하는 분들조차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원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보다 무서운 게 분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한동훈 대표는 63%의 당원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한 대표다. 주요 현안마다 충분히 상의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분당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전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말이죠. 민심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서 뭐 분당 분열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민심에 부합하는 가운데서 자신들끼리의 생각, 정책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고 이런 경우는 그렇게 과도하게 정책이나 이런 거 둘러서 싸울 때 그때 비판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본질이에요. 분당해도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한 지난 14일 날, 지난 7일 날이죠. 7일 날 아예 퇴장을 해서 그 많은 비판에 직면하면서 내일 모레는 들어간다는 것까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글피인가요? 14일 날. 그것까지 다 됐는데 가결될 것 같긴 한데 2016년도 다시 예를 들면 그때 새누리당이 62표가 이탈했다고요. 그때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근데 국민의힘이 어쩌려고 저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말로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면 저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단일 대우도 좋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일 대우는 좋은 건데 저렇게 만약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단일 대우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 말처럼 우린 분열로 안 된다. 그 말은 원론적으로 맞는 말인데 분열을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옳은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게 본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네. 이게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무리 본인이 서로가 불편하더라도 같은 목소리를 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부결 당론이 바뀐 게 없다. 그런데 한 대표는 즉각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돼야 한다. 그렇죠. 자, 이게 같은 당의 1, 2인자가 할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견부터 모아야 돼요. 부결을 당론으로 안 할 거고 자율투표를 할 건지 국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표로 하든가.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34대 72가 말해주듯이 이것도 표결에 붙였다가는 부결 당론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되니까 저러는 건데 저는요. 이러면 어떻게 14일 날 표결이 되느냐. 그냥 각자 알아서 나가서 또 찍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디 또 모여서 70명 넘는 사람들은 안 들어간다고 할 건지. 국민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 이 민주정당답게 하든가 자율투표를 하든가 헌법기관이라면서요. 정말 답답하고 빨리 국민들에게 이번에는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국민의힘의 기대를 좀 걸 수 있겠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민주주의의 선거라는 건 탁구 같은 거예요. 저쪽 테이블로 넘어갔다가 또 이쪽으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저쪽으로 넘어간 공이 이쪽으로 다시 오려면 여기가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야 공이 넘어올 거 아닙니까? 좀 길게 보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당론이라는 걸 말이죠. 당론은 정당의 문제예요. 이건 국가의 중대사 아닙니까?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자유투표를 맡기는 게 맞아요. 저렇게 당론은 아직 부결이다로 얘기하고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 불과 며칠 전에는 당론으로 아예 퇴장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말이죠. 이거는 권성동 대표도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과도하게 이 무슨 뭐 당론이 부결이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럴 땐 개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래서 당론을 가결로 하기까지 너무 부담스럽다면 당론 없다. 이번에는 그냥 자유투표로 합시다. 그게 민주정당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근데 그런 거 해야지 모르겠어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오늘 법률안 안건을 수십 가지를 좀 제가를 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국정 복귀 의지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오늘 통과한 뭐 김건희 여사 네 번째 뭐 이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제2요구를 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다고 보세요? 지금 만약에 14일 날 그 탄핵 표결에서 어떤 쪽으로든지 결론이 안 나면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걸 놓고 국민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니까. 예. 그리고 윤 대통령 본인도 오늘 30분 담화에 일관된 주제가 뭡니까? 어떻게든 뭐 탄핵을 하시려면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예. 탄핵 소추도 그렇고 표결이 되면 받아들이고 또 형사소추 재판이 되더라도 임하겠다. 당당하게 뭐 싸운다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 싸운다는 게 뭐 국민을 상대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정당성을 다퉈보겠다. 이제 법률가들이 쓰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인사권에 해당되는 조치를 6번 취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 국회 상설특검도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강제 조항이 아닌데 그걸 또 미룰 수도 있고 연장하려면 또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때 계속 이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은 대통령이 이게 등장하잖아요. 예. 이 상태를 끝내자라는 게 지금 국민 대다수와 야당의 주장 또 한동훈 대표 측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성숙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답게 14일 날 표결로 정리를 하고 윤 대통령도 그걸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 뒤에는 또 거기에 맞는 민주적 프로세스에 따라서 해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일상을 좀 어느 정도는 회복하시면서 헌재 심판을 기다리고 또 다른 쪽에 시선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의힘의 상당수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의 생각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모든 주장이 이 거대한 사안에 묻혀 있어요. 일단 14일 날 탄핵 표결이 되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국민들께서는 시간을 좀 두고 자 이제 그때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눈길을 주실 거예요. 지금 그 문제까지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얘기하면 너무 다른 것에도 지금 머리가 아파 죽겠는 그리고 우울증이 지금 도지게 생긴 국민 여러분에게 과혹한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일단 빨리 국민의힘은 당론 뭐 안 좋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민주적으로 빨리 결론을 내시고 자율투표 맡기든가 하고 다른 데 좀 주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볼 때마다 지금 당장 선거가 없다고 저러는데요. 국민들은 다 기억하세요. 정말 내후년 지방선거가 걱정되는 당입니다. 네, 이번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6인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리는 가능하지만 6인 전원이 모두 찬성해야만 인용이 되는 거지 단 한 명이라도 이탈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기각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7명이 참석을 하고 7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6명이 나와야 돼요. 지금 이제 6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민주당은 아마 탄핵 심판하기 전에 어떻게든 이제 헌법재판관을 보완하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은 6명 중에서 1명이 이탈하기 쉬우니까 그러면 이제 기각되는 거잖아요. 아마 반대 생각을 이제 이쪽은 하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헌법재판 근데 이게 심리가 가능하긴 해요. 지금 지난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그때 그 탄핵 때 그 민주당이 그 규정을 좀 바꿔놨잖아요.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6명이 심리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잖아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시키냐 안 시키냐 탄핵 심판이에요. 앞으로 이제 가결을 전제로 한다면 그렇다면 6명 가지고 만약에 전원 인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정당성의 문제를 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든 전 보충을 해서 그래서 7명 이상의 재판관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또 생겨요. 14일 날 대통령이 업무정지가 되면 권한대행이 이제 임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지만 야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얘기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게 검토가 금방 또 탄핵할 수가 지금 민주당은 못할 게 없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따져보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그 헌법재판관의 추가 임명권을 가지느냐. 이것도 또 선례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더 퍼스트입니다. 전부 새로 하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국가적 혼란을 좀 안 야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논란이 되면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요. 국민들께서 지치시고 그러면서 경제라든가 국가의 대외 신인도가 나빠지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이런 분들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나라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야지 이게 지금 여야의 문제로만 가면 국민들이 민생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 상태에서 직무를 기각이 되면 일단 대통령직에는 복귀를 하는 거고 네. 아주 법리적으로 따지면 재판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말씀드린다면 내란죄에 관련된 재판을 하는 거예요. 내란죄나 외환의 죄를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그것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 빼고 다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는 복귀한다 하더라도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복귀했는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범죄로 볼 때는 수사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라면 소추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내란죄로 만약에 구속된 상태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 그거는 너무나 큰 문제예요. 구속이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유지하고 있다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사실상 거리로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그야말로 감옥에 교도소에 있는데 구치소건 교도소에 있는데 대통령이 지금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권리나 사고 그게 이제 헌법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헌법 71조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그럼 그거는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사실상 업무를 볼 수 없다. 권리가 된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그야말로 치열한 논리 다툼인데 예.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일국의 대통령이 어떤 혐의로 구속이 돼 있다. 대통령직을 직은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하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치과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와 탄핵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며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고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7일 담화 발표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물러 온 윤석열 대통령. 닷새 만에 대통령실에 다시 나와 29분 분량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 계엄은 사명권, 외교권과 마찬가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그러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야당 탓으로 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와 탄핵에는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전사령관 등이 증언한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국민에 대한 사과도 담화 말미에 짧게 언급했습니다. 야당에 대해서는 광란의 칼춤을 추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담화는 방송을 채 10분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고지됐으며 윤 대통령은 담화 녹화 후 곧바로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과 시행령 등 40여 개의 안건을 제거했습니다. 임기와 국정안정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한 이번 담화는 국회 탄핵안 재표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담화로 비상계엄에 대한 지지 여론 확보와 보수층 결집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또 탄핵안 수사와 헌재 심사에 대비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30분 가까이 진행된 담화에서 3분의 1이 지난 지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히지 못한 더 심각한 일들이 있다며 비상계엄 선포의 또 다른 이유를 처음 꺼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황에서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다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는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걸로 보입니다.
담화 발표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를 불과 2시간 앞두고 이뤄진 것도 이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률 용어인 국헌이란 표현을 7번이나 사용하며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의 견해와 지적이란 점을 언급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와 탄핵 심판에 앞서 법률적 방어 논리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 대한 당부까지 덧붙여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안 2차 표결이 부결된다면 체포나 구속 등의 상황에서도 옥중 결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탄핵과 수사를 앞둔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와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은 당분간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여야 대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을 자백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 찬성을 촉구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윤 대통령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자는 입장을 발표한 직후 비상계엄은 정당한 통치 행위였고 그 이유는 야당의 입법 폭주였다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가 나오자 한 대표는 불쾌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1호 당원 대통령 징계 여부를 심사하게 한 겁니다. 제가 그 담화를 보고 우리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을 위한 윤리 소집을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이어진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도 수위 높은 발언으로 탄핵안에 당론으로 찬성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민주당 역시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국민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탄핵이 왜 필요한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에게 군 통수권을 단 1초도 맡길 수 없는 만큼 수사기관의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미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 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입니다. 나아가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최대한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대통령 담화에 여야 대표가 대통령 직무 즉시 배제를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가운데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서 이번 담화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밤 10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제명, 출당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대통령 제명, 출당 문제를 다룰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5선 권성동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투톱 체제로 당을 이끌어가게 될 텐데요. 대통령 탄핵안 찬성과 반대 입장을 두고 합의점을 찾는 게 첫 과제가 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권성동 의원은 빠른 당 정비와 대통령 선거 준비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습니다. 자신은 이른바 친윤으로 분류되지만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아왔다는 점을 부각하며 한동훈 대표와의 소통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반대, 그러니까 부결이 여전히 당론이라며 이를 바꾸려면 의원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당일 대통령의 기습 담화까지 터지자 한 대표는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잇따라 수위 높은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문제를 당에 일임하고 조기 퇴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어겼다며 의원들 앞에서도 처음 공개적으로 탄핵안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래는 술렁였고 이른바 친윤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고성에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대표님 개인의 이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났다는 평가가 여권에서조차 나오는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내에선 탄핵안 소신 투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반면 교사 삼아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쪽의 입장도 확고한 만큼 추가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 내분 양상은 당분간 계속되리란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 중인 검찰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 과정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른 국무위원들로도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며 국회에 나온 국무위원들은 함께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계엄 선포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있는 검찰이 국무위원들로도 수사 대상을 넓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는 단 5분 만에 끝났습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통해 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식 심의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소환해 회의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경위와 윤 대통령 관여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전현직 장관 등을 추가로 소환해 윤 대통령 수사를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계엄 사태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다시 불러 사전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궁했고 수도방위 사령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관련 담화에 반발해서 민주노총 등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 통제로 현재는 해산이 됐는데요. 순식간에 몰린 인파로 근처 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정체가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현정 기자, 대통령 관저 근처에서 집회가 벌어졌죠? 네,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300m 거리에서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간까지 탄핵 촉구 집회를 벌였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경찰이 관저로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집회 참가자들과 한동안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계속해 방송으로 해산 명령을 하고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차벽을 세워 진입을 제한했습니다. 당시 도로 CCTV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6개 차선이 전면 통제되는 등 인근 도로가 한동안 꽉 막힌 모습입니다. 지금은 조금씩 차량 통행이 가능해지고 있지만 본격적인 퇴근길을 앞두고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예, 오늘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려서 충돌이 우려됐었죠? 네, 민주노총 등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출발해 윤석열 탄핵과 구속, 국민의힘 해체 등을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 관저 근처까지 이동했는데요. 주최 측은 서울시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여의도로 행진하려다 윤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직후 대통령 관저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출발지였던 서울시청 근처에서는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려 충돌이 우려됐지만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점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죠. 실제로 지난 3일 밤에 비상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 경찰 수십 명이 민주당 당사에 투입된 장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입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한가 싶더니 잠시 후 경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당사 정문 앞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출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모습에 당직자가 황급히 다가가는 모습까지 당시 민주당사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렇게 경찰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되게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계엄 사령관의 포고령이 내려진 지 15분 만에 몰려온 경찰은 30여 분 동안 당사 앞에 머물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모여있던 국민의힘 당사에는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악을 지시한 대상 중 민주당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에 따라 움직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인력이 민주당사로 출동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에까지 경찰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경로와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내일은 종일 이어지는 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광주와 대구 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여전히 초겨울 수준으로 춥겠고요. 낮부터는 오늘보다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4도, 대전은 5도에 머물겠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아서 피부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눈비 예보도 있습니다. 아침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정오를 전후해 서울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후 눈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오후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저녁이면 눈비는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간에 많게는 10에서 30cm의 폭설이 내리겠고요. 충청과 호남, 또 경기 남부에도 최고 5에서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 데다 무거운 습설이 강하게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이 쌓이기 전에 미리 치우는 등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무거운 눈이 쌓이는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부터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주셔야겠고요. 추위 속에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과 호남에는 다가오는 휴일 또 한 차례 눈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 고은재,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